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외부 효과라는 그 현상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수요와 공급 모형을 통해서 후생 경제학적인 도구를 빌려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후생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후생 경제학적인 도구를 응용해서 살펴보면서 쉽게 다시 말하자면 후생경제학적 도구라는 거는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잉여 계산해서 뭐 그 어떤 식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죠. 그 일반적인 경우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시장의 거래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어떤 측면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그거 합친 거 총잉여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처음 경작 시작할 때도 뭐 꼭 시장 경제 아니 시장 경제 시스템 자체가 항상 효율적이냐, 만약에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에 있고 시장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효율성은 만족하더라도 또 형평성이라는 인간의 권리,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것들과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외부성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그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효율성과 아니면 시장의 역할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후생 경제학적인 도구, 후생 평가, 후생 비교를 하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서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효율성을 달성해 주는지 잘 배워왔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 그 후생적 기준을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그것의 합인 사회후생 또는 총잉여의 값으로 평가하고, 그 값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운영됨을 통해서 극대화되고, 그것을 이제 효율성을 달성하는 효율성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외부 효과라는 건데요. 그 시장이,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그 시장이 제대로만 굴러간다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손, 뭐 인비저블 핸드라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첫 번째로 얘기한 시장 시스템, 시장 자체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균형이 결정되고 그 균형으로 다다르게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일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시스템 그 자체, 이 자체와 그 결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시장의 결과물, 그 결과는 아주 효율적이고 강력하지만, 효율적이고 그 결과가 강력하지만 항상 완벽한 건 아니다. 퍼펙트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효율성을 달성하고 최적의 상태로 흘러가게 될 테지만, 항상 완벽하게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 시장의 실패,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Market failure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의 수많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있겠지만 외부 효과를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실패한다면
우리가 믿던 그 시장이 실패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장 실패 경우에 대해서 외부 효과를 지금 첫 번째로 거론을 했지만 제가 이제 경제 언론을 계속 이렇게 한 편 한 편 찍어가면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시장 실패를 다루기 전에도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얘가 네, 상관관계, 네, 상충관계에 놓여 있다. 상충관계에 놓여 있다. 네, 트레이드 옵스라고 하죠. 트레이드 옵스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옵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시장이 이제까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달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항상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주의자 또는 극단적 자유주의자는 정부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예전에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일부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시장이 원활하게 완전 경쟁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정부는 불난 거 끄고 도둑이나 잡고 그런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만 제공하면 된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갖가지 우리 살펴볼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고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에 의해서 발생된 아니면 관철되는 균형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 시장 기능 또는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efficiency의 맥시멈을 보여주는데 이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 시장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시장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 외부 효과를 첫 번째 이유로 잡고 설명을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성과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가? 시장 실패에 대한 경제 정책. 그럼 그 경제 정책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무언가? 이 측면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 장을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외부 효과란 과연 무엇이고 외부 효과의 종류를 크게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한다면 크게 분류를 해본다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라는 게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피해로 나타나는지 또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externality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는 게 가장 빠르죠. 이럴 때는. 근데 외부 효과라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올 수 있다. 부정적 외부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있고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들 간에 소비자들 모이고 생산자들 모여가지고 시장에서 균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행위, 생산자의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소비자의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의 어떤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경제 후생에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금전적인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현상.
네, 이래서는 시장에서는 안 되는데 자유계약으로 뭐 모든 것들이 거래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부 효과가 있고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내용들 예들은 점점 더 지나가면서 또 살펴볼 테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시장의 비효율성, 예.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복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제까지 후생 경제학 아니면 뭐 수요와 공급 모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봤던 거죠. 수요 곡선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 지불 용의를 나타낸다고 했죠. 지불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평가하는 가치들, 그 각각 수요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수요량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킴에 따라서 더 자발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예, 가치, 자기네들이 평가하는 소비자 개개인이 평가하는 가치를 이어놓은 것을 개인적인 개별적인 수요 곡선인데 그거를 시장에서 수평적으로 합한 거, 그게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 수요 곡선 밑으로 해서 가격, 우리가 시장에서 균형 가격으로 지불하는 가격 이상으로 각각의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소비자 잉여로 정의하고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했고 생산자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에다가 한 단위를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시장 가격의 차이, 그것들을 수평으로 다 더하면,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공급에서 시장 공급 곡선을 구하고 그거를 차곡차곡 더하다 보면 생산자 잉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요거 더해서 총잉여 또는 사회후생이 만들어집니다. 요것들을 측정하고 비교하고 요거를 통해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됨으로써 시장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별하는 거, 요게 후생경제학에서 하고 있는 거죠. 후생경제학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 그죠? 그다음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후생 또는 총잉여를 극대화한다.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우리 후생경제학이었고, 요 측면을 또 다시 이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지겨울 때가 됐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그러니까 각각의 경제 정책들 아니면은 뭐 무역이 발생할 때라던가, 그러니까 수요 공급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사회 전체적인 미시경제학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수요와 공급 모형, 그 다음에 후생경제학적인 뭐 도구 그걸 이용해서 계속 변화 아니면 응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제품 생산의 사회적 비용. 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공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공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공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생산물, 뭐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예, 대기 오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대기 오염. 대기 오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 비용, 대기 오염이 발생이 되고 나면 각각의 소비자들, 이걸 살고 있는 시민들, 뭐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우리 지금도 고통받고 있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문제지만 사실은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줍니다. 장기적인 효과가 있겠죠. 또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시장에만 내버려 두면, 네, 공급 곡선, 공장에서 뭔가 매니팩처링 하는 그런 어떤 상품들을 생산할 때 공해가 부산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부담은 회사가 직접 합니까? 뭐 법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어떤 그 대기 오염의 발생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어떤 정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서 그런 거죠. 처음에 어떤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예전에 그러니까 뭐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학생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대기가 깨끗했고 물이 깨끗해서 뭐 물 수질 오염이나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산만 하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개별적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비용들, 추가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들은 여기에 있는 S 공급곡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생산하는데 사회적 비용, 우리가 공해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아니면 공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비용들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민간인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의 균형점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 자체가 사회적 부담 또는 외부적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외부 효과가, 외부 비용이 들더라, 엑스터널 코스트가 들더라. 그 비용의 크기가 각각 뭐 여기는 편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씨만큼 수직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한 한계 비용, 사회적 비용에 대한 거는 사적 비용인 원래의 S에다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 external cost를 여기에 더해주면 요 곡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본질적으로는,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이 지점에 가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공해가 발생하는 산업이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또는 바람직한 거래량은 소셜 옵티멈이라고 SO라고 썼습니다. QSO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가격도 이 크기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야겠죠. 생산자도 소비자도. 원래 균형점이 여기라면 우리 조세 부과하는 것처럼 비슷한 어떤 부담에 대한 이런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생산자에도 소비자에도 전가되고, 디맨드 쪽에 가까우면 이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될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은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될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그 달러 형식 아니면은 화폐 가치 형식으로 계산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예측할 수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사회적 비용이 민간적인 비용에다가 external cost를 더해준 양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 EC 크기만큼 수직으로 더 높아진 부분이 측정이 될 거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래량은 민간이 거래하고 있는, 아니면 시장에서 시장 균형으로 거래하고 있는 Q 스타보다 QSO 소셜 옵티멈이 작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 좀 더 살펴본다면, 사회적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그 위쪽에 위치하는데 그 수직적인 크기가, 수직거리를 우리 EC, external cos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적 생산량이 시장 균형, 원래 Q 스타보다 QC가 최적 생산량, 소셜 옵티멈 QSO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정부의 역할이 제고돼야 된다. 정부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균형, 뭐 공해가 발생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그냥 도둑만 잡고 불난 거나 끄고 그런 것만 나라 지키고 이런 것만 하면 되냐? 국방이라든지 공공 서비스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측면을 제고해봐야 된다,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내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계속 고민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시장 모양에서 정부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항상 조세제도 있죠. 조세제도. 물론 조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조세를 매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대표 없는 조세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조세제도 그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거인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효과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어떤 문제가 외부 효과랑 뭐 이런 교정해야 될 사회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정책으로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담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부정적 외부 효과가 담배에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담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금 부과를 하나의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정적 조세라고 일컫고요. 이거를 처음에 얘기했던 경제학자가 피구입니다. 그래서 피구비언 텍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구의 어떤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조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피구비언 텍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최적 생산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시정균형 생산량보다 적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시에 대해서 이 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시를 적정하게 매저를 해갖고 그 크기만큼 조세를 부과함을 통해서 소셜 옵티멀한 최적 생산량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하나의 방법인 내부화, internalizing이라고 쓰는데 internalization이라고 명사형으로 바꿔도 되고요. on externality,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과정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꾼다. 유인을 이용해가지고 외부 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행동경제학 또는 행태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Behavioral Economics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경제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적인 실험이라든지 관찰 뭐 이런 걸 통해서 경제학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유인을 가지고 그 유인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드냐. 그래서 뭐 넛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카머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자의 책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최근에 받았고요. 그 행동경제학이나 행태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유인이죠. 인센티브입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줌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수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럼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람들한테 externality를 인터널라이징 함을 통해서 유인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고 오래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세금이고요. 피구비언 텍스라고 일컬어지는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생산자들은 외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되는 개는 거고, 그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씨 크기만큼 텍스를 부과한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정적 조세 또는 피구비언 텍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이 세금에 반영하도록 이제 소비에 영향이, 결국은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QSO, 소셜 옵티멀한 요 가격으로 움직여 갈 거다. 그러니까 이씨 크기만큼 텍스를 부과하는 거죠, T를. 이렇게 함을 통해서 QSO에 다다를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꼭 부정적 외부 효과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긍정적 외부 효과를 교육이라고 많이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 시장은 그 정부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대학에 대한 지원이 있었나요? 물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등록금 지원도 많이 되고 정부에서 연구도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이 있죠. EB라고 써 있는데 External Benefit입니다. 자, 뭐 교육의 외부 효과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매너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범죄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임금도 증가하고요. 그럼 경제 발전 또는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생산성 증가가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내가 한 시간 일해서 똑같은 물건을 예전에는 하나를 만들 걸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평균적으로 국가에 똑같은 영향이 미친다면, 네, GDP가 자연스럽게 그냥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네, 이 효과가 막 꼭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교육 서비스를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려고 아주 세속적인 의미로는 그런 거죠. 좋은 직장, 평생 소득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교육 서비스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죠. 그런 소비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지불한 것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될 효과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서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교육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훨씬 더 쉽게 크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건 긍정적인 외부 효과죠.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교육을 더 많이 받음을 통해서 나의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니까 쓸데없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 회피하려고 사람들이 하겠죠. 범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도덕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따라서 범죄율이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나의 임금이 엄청나게 크다면 살짝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어떤 신체적인 자유를 억압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나의 평생 임금에 대한 상당한 상처가 되겠죠. 경제학적인 분석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인 부분만 바라보자면, 물론 그 사이에 도덕과 사람들의 인식, 그 다음에 매너, 이런 것들 바뀌는 거, 교육을 통해서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 사회가 밝아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그러니까 측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엄청나게 다른 좋은 점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우리가 디맨드 커브가 뭐겠습니까? 개인적인 그 상품에 대한 가치죠. 그런데 내가 대학 교육에 대한 개별적인 가치보다 대학 교육 자체 한 명이 대학을 1년 더 다님으로써 한 학기 더 다님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가치는 개별적인 가치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 익스터널 베너핏이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이 크기인데 Q스타 P스타인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셜 옵티멀 퀀티티는 크다라는 거죠.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프라이빗 밸류가 소셜 밸류가 프라이빗 밸류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고, 디맨드 커브에다가 요 추가적인 익스터널 베너핏을 고려해 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건 이 수요 곡선이지만, 사회적인 외부 효과를 고려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또 효율적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에 있는 거죠. 사회적 가치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한다. 왜? 익스터널 베너핏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최적 생산량 QSO가 Q스타보다 커야겠죠. 그죠? 바람직한 경우에 소셜 옵티멈이 큽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의 경우 과소 공급되고 있는 거죠. 민간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 비용들을 우리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정부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사적으로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어떤 방식들을 취해주든지, 아니면 조세와 비슷하게 서브시디라고 하죠.
보조금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는 부정적인 방향, 공급 곡선을 위쪽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오른쪽으로 옮기는 수요든 공급이든 어떤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줌을 통해서 सब시디를 줌을 통해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정부 정책을 필 수 있겠다. 이것도 교정적인 보조금이 될 수 있겠죠. 보조금, 우리 대학 교육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대학의 엄청난 보조금을 정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부정적 외부 효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다. 그렇죠? 과잉 공급되고 있죠. 긍정적 외부 효과, 과소 공급되고 있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교정해주기 위해서 피구비한 텍스 세금을 부과하거나 긍정적인 건 보조금, 부정적인 건 세금을 지급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발생한 외부 효과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지금 우리 고민하고 있듯이 이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효율적인 시장이 작동하는 방향에서 뭔가 악영향 또는 뭐 좋은 영향이 발생함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그냥 작동할 수 있게끔 자유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첫 번째로 쉽게 우리가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식의 경제 정책을 펼침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량과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정부만 가담을 해야 되나? 정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적 해결 방법은 없느냐? 물론 사적 해결 방법이 있다는 측면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공공 정책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공공 정책 또는 경제 정책, 크게 뭐 우리가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바라본다면, 자, P스타, Q스타랑 PSO, QSO,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격과 공급량. 자, 어느 게 먼저 결정될까요? 균형에 동시에 결정됩니다. 그죠? P스타, Q스타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동시에 결정되죠. 균형 양과 균형 가격은 동시에 한 번에 결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날 때. 그죠? 연립 방정식 풀어서 답이 그 균형 Q스타가 나오면 원래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P스타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죠. 뭐가 먼저 나오나요?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simultaneously determined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동시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결정된다는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요 경제 정책을 피우는데 어떤 정책을 필 수 있냐? 가격에 대한 정책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Q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방향의 정책들을 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역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요. 쿼타를 정할 수 있었죠. 수입량, 수출량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퀀터티, 거래량에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섭시디, 보조금을 부과하는 형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죠. 자, 명령 통제 정책, 직접 규제하는 거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직접 규제에 가까운 게 Q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지 마. 얼마만큼만 해. 양을 딱 정해주는 거죠. 하지 마. 이건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또 이게 그 거래량, 쿼타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규제, 명령 통제, 최저임금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직접적으로 어떤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명령이나 통제는 직접 규제보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시장 원리 기초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균형에 다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원래 최저임금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뭐냐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을 직접 연결했을 때 암거래가 생긴다거나 일할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실업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인 규제에서는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세를 매긴다거나 그러면 물론 총잉여의 감소분 또는 경제적 순손실, 사정 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정된 점으로 수렴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더 추천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교정적 조세, 보조금, 피구비연 텍스, 오늘 subsidy. 그다음에 여기는 Q에 대한 거죠. 이거는 P에 대한 거라면 여기에 또 Q에 대한 거죠. 오염 배출권 제도. 그럼 얼마만큼은 각 회사에서 네가 쿠폰을 사가지고 아니면 얼마 정도의 권리를 사가지고 오염 물질을 방출해도 좋아.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그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 탄소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탄소량을 정해가지고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은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아니면 러시아에서 그 권리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썼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오염에 대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펼쳐 나갈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교정적 조사 보조금이 가장 전통적이고 많이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 얘는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규제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 한계라고 할까요? 직접 규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한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시장 모형에서요. 시장 모형 또는 수요와 공급에서. 그렇죠? 균형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균형이라는 개념은 뭐가 들어져 있느냐? 편익과 비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죠. 생산에 한계 비용이 있을 거고 개개인이 추가적으로 물건을 사물수록 느낄 수 있는 추가적인 편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자면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 도덕적으로 나쁜 거죠. 그럼 범죄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살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거죠. 좋지 않은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범죄는 나쁜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범죄의 양을 금지하고 0으로 만들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이거를 0으로 만드는데 비용이 들 거라는 거죠. 물론 범죄가 0이 되면 편익은 가장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총편익은 커지겠죠. 그런데 한계 비용을 비교해 보면 이게 범죄가 0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느끼는 편익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균형 또는 효율성을 얘기할 때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범죄는 0이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용과 그 편익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항상 측정할 수 있냐라는 주장 또는 논리에 대해서는 또 대답해야 될 것이 많죠. 거기에 대해
뭐 항상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직접적인 규제 하지 마, 안 돼, 범죄는 0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공해는 나쁘니까 0이어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 네, 아니라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어떤 자기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최고 배출량, 허용량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할 거냐, 어떤 수준으로 결정하는 거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직접 규제로 모든 걸 금지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 말고도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는 그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편익의 크기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편익도 늘어나지만 비용도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좀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바라볼 거는 교정적 조세 보조금이죠. 비구비한 텍스, 비구비한 섭시디, 코렉티브 텍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가격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정부적인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를 부과하는 거죠. 생산한 물건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되니까 그만큼 나는 세금을 부과하겠어. 그러면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가 말하는 목표 QSO, 소셜 옵티멀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직접 규제보다 조세가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으면 그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암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수량을 규제했을 때 또는 직접적으로 가격은 이 이상 이 이하는 안 돼라고 규정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보다 조세가 발생하면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고 그 균형에서 그 균형이 안정적인 현상을 보인다라는 건데, 근데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제 오염배출권 거래 제도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 효과를 경제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정부는 그 권리 하나에 얼마를 해서 팔아서 조세 수입을 얻는다면 조세 수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랑 대동소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제한하고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실천을 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래 권리를 누구한테 지어주냐, 그 거래 권리를 누가 받을 수 있나, 그 경제적으로 이제 돈으로 측정할 수 있냐에 따라서 효과는 그 편익이 어느 쪽으로 속하느냐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가 그 권리를 가지고 민간한테 팔아서 그 권리를 이양해서 그 수익을 얻는 거를 정부로 귀속시킨다면 조세 수입이랑 그러니까 교정적 조세를 펴는 거랑 별반 다른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아마 연습 문제에도 이런 연습 문제를 아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때도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external cost, 외부 비용에 대해서 알아야 어느 정도의 오염 배출량이 적절한지, 그래서 QSO에 다다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거래 시장, 오염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오염 배출권이 소비자한테 주어지든 생산자한테 주어지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주어지게 된다면 문제는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거다. 이런 측면으로 한번 또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또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만약에 자기의 그 한계 비용이 낮다면,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그냥 오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요 오염 물질 배출권을 사가지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정화시설을 쓸 거예요. 근데 내가 기술력이 낮아가지고 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면 배출권 사갖고 배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거래 또는 개인적인 한계 비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 결론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적절한 수준의 오염량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옵티멀한 양의 생산량이 결정될 거다. 그 생산량에서 발생되는 총 오염 물질 양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그걸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 거고 그걸 조세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염 배출권이라는 제도를 실행하는 것도 똑같이 교정적 조세를 실행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거 민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요 오염 배출권 말고도 다른 것들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오염 배출권으로 현실화된 제도지만 그 전에는 다른 논리로 이 문제가 그러니까 탁상 위에 올라왔고 그걸 연구했던 경제학자에 의해서 이런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교정적 조세가 아니라 오염 배출권 뭐 이런 것들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를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공통점은 비용 지불. 교정적 조세는 세금으로 정부에게 지불하죠. 오염 배출권은 구입 비용 다른 기업들에게 지출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정부에게 줄거나 그거는 민간으로 이양을 했다라는 거죠. 민간이 이양을 했는데 이 이양된 양들이 결국은 서로 거래를 통해서 그 경쟁적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자유경쟁적인 아이디어로 거래하게 된다면 결과는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는데 성공하는 결과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는. 그 오염 배출량에 대한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른 논리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모형들이 있어서 연습 문제를 보시면 얘들을 살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교정적 조세 오염 배출권 거래의 동등성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 씨에 대해서 안다면 요거만큼 t를 부과해서 이 씨 크기만큼 이 씨와 동일하게 t를 부과하면 우리 여기 이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그 요 이 씨 크기만큼이 요 크기만큼이 추가적으로 이 소셜 옵티멈에서 생기는 오염 방출량이 될 겁니다. 이 권리를 요만큼의 크기의 권리를 민간인 아니면은 공급자들 간에 서로 시장에 나오기 전에 서로들 사고 판다는 거죠. 사고 팔게 된다는 거죠. 요 크기만큼. 그러니까 요 조세를 걷어가지고 요 조세만큼 요 조세 요 크기의 비용만큼 조세를 통해서 공개오염을 막을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돈 추가적인 이제 재원이 마련되는 거고 그 거래를 정부가 어떤 사기업한테 요 크기만큼 팔아서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게 만든다면 결과적으로는 SO, QSO에 해당하는 균형점에서 같아지게 될 거다.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은 그뭐 경제학적 측면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원 중에 한 명 에드먼드 머스키라는 사람은 돈 내고 환경 파괴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적 조세로 돈을 냈어요. 내가 세금 냈으니까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내는 조세를 교정적 조세를 내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아니, 물론 그걸 오염 물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부산물로 나오는 거이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내고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라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는 되느냐? 윤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적인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염이 일어나면 이거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일까? 왜? 가치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만큼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습니다. 복귀가 불가능할 수 있죠. 처음이야. 조금 뭐 오염된 양이 적다면 아니면 자연 정화 능력이 있죠. 자정 능력이 자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오염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어느 수준 이상이 항상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거하는 거 불가능하거나 비용상으로 너무너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깨끗한 환경,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요즘 재화로 팔죠. 그것도 상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점점 이제 실질적인 상품으로 따라서 이것 자체도 수요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깨끗한 물과 공기의 가격이 증가한다면 그걸 마시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적정한 수준의 오염된 공기를 나는 그냥 마시겠어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의 문제가 그 반면에 우리가 고민하지 못하는 그냥 시장 논리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 모형만 아니면 그 그래프만 바라보고는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해결책이 있었나요? 정부는 교정적 조세를 매기거나 교정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오염 방출권 같은 걸 팔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권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죠, 돈을 주고. 아니면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 공짜로 해줄 테니까 어느 과목, 어느 직종 이런 거는 가서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주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죠. 그거는 공적인 해결 방법이죠. 근데 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 도덕, 규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염물질 발생시키는 거, 남들한테 폐 주는 거, 시끄럽게 떠드는 거 어긋나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왜 하냐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게 발생을 하니까 세상에 발생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법을 통해서 해결할 거냐? 세금을 매겨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은 법을 정해가지고 못하도록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공적인 해결 방법이라면 사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 자체, 공동체 그 구성원들 자체가 직접 인식하고 안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데모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무슨 운동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방법도 있겠죠. 그거와 똑같이 자선행위도 똑같은 범주 안에 들 수 있겠네요. 그런 자선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행위를 바람직한 행위니까 하도록 합시다. 책 읽기에 동참합시다. 아니면 책 읽는 공공도서관 또는 사적 도서관을 짓고 뭐 박물관을 짓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자선행위를 통한 해결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 간에 사적의 이익이나 동기를 이용한 서로의 계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 매출권의 시작은 정부가 어떤 양을 정해서 얼마만큼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팔고 그 권리를 각각의 개별적인 생산자들이 사고 팔아서 적정량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뭐 사적인 부분 사적 해결 방식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염 물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것도 누가 그 오염 물질을 소비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그 소비하게 되는 매체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소유권만 명확하게
주어진다면 이 문제는 외부성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들 게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럼 공기가 오염되는데 공기의 소유를 누가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물이 있습니다. 그 물에 대한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 강 누가 소유하고 있죠? 강물 누구였냐? 네, 강물이 내 거였다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물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다.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물어내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대로 돌려내. 아니면은 내가 이거 클리닝 하는데 깨끗하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되니까 그 비용을 좀 지불해야겠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 외부성의 효과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간으로 민간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했던 게 코즈라는 사람입니다. 코즈라는 사람은 판사였죠. 판사였습니다.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었는데 경제학에 관련된 경제 관계에 대한 관련된 판결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경제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코즈 띠어렘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경제학에서 엄청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성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첫 번째 외부성에 대한 것들이 뭐 우리 다음 장이나 아니면 다른 또 챕터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동네에 목초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소 키우는 목장 하나. 목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초지에 아무 주인이 없어요. 근데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목장에 있는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여기 와서 먹입니다. 공짜니까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와서 먹입니다. 세 번째 있는 사람도 먹이죠. 아무한테도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목초지 공짜라니까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결론적으로 이 목초지가 엄청나게 좋던 목초지가 그냥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공공지의 비극이라고 하죠. Tragedy of Commons입니다. Commons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공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소유권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자면 우리는 상관없다. 이 목초지를 제3자 여기 저가 있다고 치고 저한테 소유권을 줘요. 그러면 제가 각각이 올 때 1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단위나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목초지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겠죠? 공공지의 비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저한테만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까? 목장 원이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이 목장 1의 주인공은 주인은 지금 자기는 공짜로 가서 하겠지만 자기 공짜라고 자기 소는 그냥 공짜로 먹일 수 있다고 해서 다 비극이 일어날 정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목장 위 목장 제3목장의 주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목초지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법적 권리 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든 있든 간에 또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코즈 정리입니다. 코즈라는 법조인이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팜1에 속하는지 저한테 속하는지 목장 주인 2한테 속하는지 3에 속하는지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거시경제로 살펴보자면 그 총잉여로 생각해보자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의 크기가 중요합니까? 물론
승자도 있고 패자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크기, 총익력, 사회적 익력, 사회적 후생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런 외부성, 특히 음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결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소유권만, 법적 권리만 명확하게 주어진다면. 그래서 법조인이죠, 법조인. 법적 권리 또는 소유권. 그죠? 사적 소유권. 이게 명확하게 주어진다면 이런 외부성의 효과는 사적으로,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 비용. 협상을 통해서 이제 A가 B한테 얘기하고 3한테 얘기하고 4한테 얘기하고 이런 협상과 어떤 가격 책정과 가격을 받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가 거래에는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국제 무역을 국내 시장에 파는 것보다 어렵게 생각합니까? 거래를 하려면 외국어도 좀 알아야 되고 송장을 보내야 되고 그 돈을 받은 걸 환전을 해야 되고 과정이 복잡하죠. 그런 과정들에게 모든 과정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다 거래 비용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관계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는 문제에서는 거래 비용이 아주 클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협상이 쉽게 결렬될 수 있다. 균형의 한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는 no incentive to mov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균형점에서 빠져나가려는 유인이 적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죠. 나 혼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냥 목초지에 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비용은 좁게 들지만 들킬 확률이 아주 낮아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협상은 결렬될 수 있고 사람들은 DB에 달 수 있다. 균형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래 비용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협상 당사자들이 아주 많은 경우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의견 조정에 비용이 많이 든다. 거래 비용이 크다. 그래서 과정이 복잡해지면 거래하는 과정이 복잡해지면 이런 사적 해결책이 효과적이지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소유권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경우 우리 사적 해결책으로 외부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외부 효과는 과연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부정적인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런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다다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또한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논리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코즈 정리라고 하죠. 외부성이 항상 나오는 부분에 코즈 정리라는 부분이 항상 대두가 되고 아주 중요한 해결 방법으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고 전반적인 내용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